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5년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의 탄약 창고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가동해온 탄약 공장들이 속속 멈춰섰고 미군 생산 라인 가동률은 43%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대안을 찾아 나선 미국, 한국이 언급되자 국방부 조달국 선임 분석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뭐라고? 한국? 조립이나 하던 나라가 미군 규격을 맞춘다고? 하지만 단 12시간 뒤 한국은 단 한 번의 시연으로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백발 전탄 명중 5차 0.2mm 미 육군 사격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완벽한 기록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만한 미국을 고개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4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합 중국 육군의 탄약 생산 가동률입니다. 제가 19년간 국방부 조달국에서 일하면서 본 최악의 수치였어요. 60년대에 지어진 공장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한국 기업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화? 농담도 참 현실감 있네. 제가 냉소를 뱉은 순간이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로웰입니다. 미 국방부 조달국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그날 아침 6시 제 책상에 빨간 봉인이 찍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했어요. 봉인을 뜯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그래프가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보낸 물량을 채우려다 생산 라인 12개 중 7개가 과부하로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맞는 건가 싶었어요. 미합 중국 육군이 탄약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상 복구 기간 24개월, 2년이나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미군은 뭘로 싸운단 말입니까? 오전 9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3층 대회의실에는 별 2개, 3개가 수두룩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육군 참모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민간 군수업체들과 그들은 이미 거절했습니다. 참모차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부 보조금을 2배로 올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화디펜스 USA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회사가 미군 탄약을 만든다?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155mm 추진체를 설계한다고? 실전 경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그거 유럽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문서였어요. 작년 폴란드가 한화로부터 K9 1000대를 구매했습니다.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납기를 절반으로 단축했는데도 불량률이 0.03%였습니다. 0.03%라 미군 기준보다 낮은 수치였어요. 그래도 추진체는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화학이고 정밀공학입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그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참모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어요. 외국 기술 의존은 절대 불가다.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다. 명령은 단호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리처드 헤이스와 마주쳤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산 로비스트였죠. 로엘, 잠깐 얘기 좀 하지.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헤이스가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한화 같은 회사는 걸러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의회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대안은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헤이스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로키드,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시간만 좀 주면. 시간. 우리에게 없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오후 2시. 제 사무실로 에이미 카터 소령이 찾아왔습니다. 미 육군 무기체계 엔지니어였죠.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로엘 분석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화디펜스 USA의 시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추진체 연소 균일도가 98.7%였어요. 미군 기준이 95%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에이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성능 변화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미군 추진체도 극한 온도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에이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졌다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뭔가 트릭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조작이거나 시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거나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버지니아 테스트필드로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서류상의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출장 결제를 올리자마자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로엘 분석관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이 묘했어요. 동부 억양도 아니고 남부도 아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었죠.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화건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버지니아에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엔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현장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출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참모차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어요. 철저히 검증하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 출장이 제 19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화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 하고 있을 거고요. 한국 기술이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늘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였으니까요. F-16을 조립하고 이지스함을 만들고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늘 우리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검토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에이미가 보낸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USA의 테스트 일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버지니아 테스트필드에서 실사격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00발을 연속으로 쏜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발 연속 사격에서 한 발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도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한 조건에서? 불가능했습니다. 미군도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없거든요. 과연 그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일까요?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버지니아 테스트필드에서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43%. 미군 탄약 생산 가동률이 반도 안 된다는 현실. 그리고 98.7%.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추진체의 연소 균일도. 두 숫자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일주일 후 버지니아 테스트필드. 새벽 5시에 호텔을 나선 저는 1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앞에 무장한 경비원 4명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스캐너에 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가 초록불로 바뀌는데 5초나 걸렸어요. 추가 보안 절차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한화 시험 때문에 이렇게 삼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분석관님.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답했어요. 테스트필드 본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 한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미군 시설의 외국어 표지판이라니 19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로엘 분석관님이시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 깔끔했습니다. 저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화 디펜스 USA 기술이사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의외로 단단한 손아귀 힘에 놀랐습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을 뛰는 사람 특유의 손이었어요. 시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새벽 3시부터 점검을 마쳤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새벽 3시야.
저보다 2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추진체 성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은 니트로셀룰로스입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배합 비율과 첨가제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스펙보다 생존을 설계합니다. 생존을 설계한다? 무슨 철학자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에이미 카터 소령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화 엔지니어들과 뭔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로엘님, 이거 보세요. 에이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건 추진체 단면 사진이었어요.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입자 분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균일해요. 에이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런 품질을 낸다는 게 수작업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최종 배합은 사람이 직접 합니다. 강민서 이사가 설명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지만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1세기의 수작업이라 그래서 대량 생산은 가능합니까? 하루에 5,000발씩 생산 중입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5,000발. 미군 공장 하나의 생산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원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게이트 앞에 몰려 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차단하십시오. 제가 즉시 지시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강민서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나겠죠. 오전 9시 정각 첫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55mm 곡사포가 하늘을 향해 포신을 들어 올렸어요. 발사 압력 체크. 이상 없습니다. 추진체 장입. 완료.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묘한 광경이었어요. 미군 시설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지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발사. 쿵. 포성이 울리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깨끗했습니다. 탄착 확인. 15초 후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목표 지점 정확 명중. 오차 3m. 3m. 10km를 날아가서 3m 오차라고요? 두 번째 준비. 강민서 이사가 지시했습니다. 연속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2발, 3발, 4발, 10발을 쏠 때까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포신 온도 확인해 보십시오. 강민서 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를 대보니 섭씨 42도였습니다. 10발을 쐈는데 42도라니 미군 추진체였다면 60도는 넘었을 거예요. 발열 억제 기술입니까?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연소 효율을 높였을 뿐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설명했어요. 태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죠.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굳어뒀어요. 제프 브루노치, GMP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자마자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엘, 지금 시험 중이라고 들었네. 어떤가? GMP는 미국 최대 민간 군수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제향군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했죠. 그런 회사 회장이 왜 한화 시험에 관심을 아직 평가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군. 브루노치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네. 준비해 주게.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강민서 이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GMP와 기술 제휴 논의 중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제향군인 기업이 외국 기업과 손잡는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자존심과도 같은 GMP가 말이죠. 브루노치 회장이 직접 오신다니 에이미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나타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오후가 되자 시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온도를 영하 20도로 낮춘 냉동고에서 추진체를 꺼내 바로 발사하는 극한 테스트였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제가 항의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일상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답했어요. 한국의 겨울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요. 냉동 추진체가 장입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쿵! 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탄착 지점이었어요. 창원 발사와 오차가 1m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에이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강민서 이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15년. 한국이 그렇게 오래 준비했다는 건가요? 시험이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 콜맨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이었죠. 로웰 분석관. 그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워싱턴에서 이 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콜맨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특정 세력들이 결과를 조작하려 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특정 세력. 며칠 전 익명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면서 오늘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50발 발사.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었어요. 명중률 98%.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내일은 연속 100발 시험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브루노치 회장님도 참관하실 예정이고요. 100발 연속이라 포신이 버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이 정도였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건가? 확신과 의심이 충돌하는 가운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일 브루노치가 오면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는 차창 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백발의 포성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날 오전 6시, 버지니아의 기온은 이미 32도를 넘어섰습니다. 테스트필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화 기술진들이 추진체를 야외에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요. 직사광선 아래 검은 천막도 없이 말입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강민서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온도에 추진체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다. 그녀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실전은 에어컨 아래서 치르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추진체 상자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최소 50도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상태로 발사가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3시간 후에 확인하실 겁니다. 강민서 이사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기온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브루노치 회장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엘. 그가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이 더위에 고생이 많군. 제프 브루노치는 60대 초반의 거구였습니다. 해병대 출신답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러 왔네. 그가 강민서 이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리처드 헤이스였습니다. 로비스트가 왜 여기 나타난 거죠? 브루노치 회장. 이건 미국의 안보 문제입니다. 헤이스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의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대안을 가져왔나? 브루노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로키드와 레이시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들이 거절했잖나. 브루노치가 헤이스의 말을 잘랐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면서. 헤이스가 입을 다물자 브루노치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 연속 발사를 시작합니다. 강민서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12시간.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쏜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연속 발사는 최대 4시간입니다. 규정은 미군 추진체 기준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답했어요. 우리 제품은 다릅니다. 첫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방치된 추진체였는데도 정상 작동했어요. 탄착 확인. 오차 0.2mm, 0.2mm.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몇십 분마다 한 발씩 쉬지 않고 발사했어요. 포신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에이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포신이 못 버틸 겁니다. 하지만 한화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15발, 20발, 30발. 4시간째 접어들자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계속합니다. 강민서 이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포신에 다가갔습니다. 맨손으로 포신을 만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상 입습니다. 포신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전달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30발을 연속으로 쐈는데 40도라뇨? 바로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CNN 중계차까지 나타났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한국 기업 한화의 추진체 시험입니다. 크리스 도일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미 40발을 연속 발사했는데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장면입니다. 헤이스가 달려가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기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전 미국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6시간째 발사 횟수가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신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온도계가 고장났나? 브루노치가 물었습니다. 제가 적외선 온도계로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37도, 6시간 연속 발사했는데 체온과 비슷한 온도였어요. 추진체가 포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설명했어요. 연소가스가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장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포를 분해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십시오. 강민서 이사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미군 정비팀이 달려와 포신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를 풀어내며 내부를 살폈어요. 1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였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비반장이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포신 내부가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탄매가 전혀 없어요. 새 것처럼 깨끗하다고요? 50발을 쐈는데 말입니다. 브루노치가 포신 내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포 재조립 후 시험이 재개됐습니다. 8시간, 9시간이 지나도 실패는 없었어요. 10시간째, 발사 횟수가 100발에 가까워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말했습니다. 120발째, 특별한 시험을 보여드리죠. 그녀의 신호에 기술자들이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추진체를 물에 담급니다. 강민서 이사가 설명했어요. 미쳤군요. 헤이스가 소리쳤습니다. 젖은 화약이 터질 리 없잖습니까? 하지만 한화팀은 추진체를 물에 푹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추진체를 그대로 장입했어요. 발사. 쿵. 믿을 수 없게도 정상 발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명중률이었어요. 여전히 오차가 0.2mm였습니다. 방수 코팅입니까? 브루노치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추진체 자체가 방수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답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이죠. 12시간 연속 발사가 끝났습니다. 총 120발 발사, 실패율 0%. 미군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어요. 명중률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민서 이사가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120발 중 118발이 0.2mm 오차, 나머지 2발도 0.3mm 이내였어요. 기자들이 흥분해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적. 미군도 놀란 한화의 기술력. 헤이스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헤이스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브루노치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강민서 이사에게 다가갔어요. 인상적입니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이 정도 성과를 보고도? 폭우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브루노치가 물었습니다. 실전은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강민서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폭우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사흘 후에 합시다. 브루노치가 제안했습니다. 마침 허리케인이 북상한다고 하니 절호의 기회군요. 허리케인 속에서 시험을 하겠다고요? 정신이 나간 겁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전쟁은 위험한 겁니다. 로웰, 브루노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진짜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로웰 분석관님, 강민서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사흘 후 폭우 시험 참관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 했으니까요.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지를. 테스트 필드를 떠나면서 저는 계속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0.2mm, 37도, 120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들이었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19년간 믿어온 미국 기술의 우월성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후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조달국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8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법무실, 감사실, 그리고 의회 연락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로웰 분석관, 육군 참모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버지냐 시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나 디펜스 USA의 추진체는 모든 시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다고요?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맨 감사관이었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콜맨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어요. 의회에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보통 청문회는 한 달 전에 예고하는데 말이죠. 누가 요청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입니다. 의회 연락관이 설명했어요. 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동맹국이라 해도 기술 주권을 넘기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의존.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법무실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화의 기술 이전 조건을 검토했는데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모차장이 일어섰습니다. 로웰, 당신은 청문회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콜맨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로웰, 잠깐 얘기 좀 하지.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콜맨이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한화 편을 든다면 경력이 끝날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19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콜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키드와 레이시온이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회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거절했잖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콜맨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화가 성공하면 미국 방산업계가 무너집니다.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져요.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 모든 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보십시오. 한화가 들어오면 미국 기업 13곳이 문을 닫습니다. 콜맨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당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일자리? 그게 기술보다 중요한가요? 진실을 숨기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콜맨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오. 봉투 안에는 한화 관련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화의 기술 개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오. 한화가 유럽 기술을 베꼈다는 증거입니다. 콜맨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추진체 조성과 70%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달랐어요. 한화가 유럽 기술을 연구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라 발전시킨 겁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나머지 30%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해석의 차이죠. 콜맨이 문서를 회수했어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당신 아들이 MIT에 다니죠? 국방부 장학금으로. 제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가족을 건드리지 마시오. 제가 경고했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콜맨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경력과 아들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거짓을 말하면 미군이 열등한 기술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오후가 되자 리처드 헤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웰, 만나야겠네. 우리는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헤이스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브루노치가 한화와 계약하려 합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GMP가 움직이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의 자립도가 무너집니다. 헤이스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낮췄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안보 주권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하다면 성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헤이스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손잡으면? 북한과 통일되면? 그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청문회에서 질문할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미 질문이 정해진 겁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로웰. 헤이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화 시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내일 폭우 시험에서 확인될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허리케인이 모든 걸 드러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홀로 고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화의 시험 데이터와 헤이스가 준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들 사진도 보였습니다. 진실과 정치,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밤 11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서 이사였어요. 로엘 분석관님, 폭우 시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내일 오후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청문회가 이틀 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답했어요. 그래서 더욱 성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로 모든 의혹을 잠재울 겁니다. 강 이사님, 혹시 기술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로엘 분석관님, 강민서 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일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 기술은 완벽할 거예요. 데이터, 과연 데이터가 정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카테고리 3 허리케인이 버지니아로 접근 중입니다. 주민들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라는데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시험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정치도 막을 수 없겠죠. 테스트 필드에 도착하자 이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어요. 주차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에이미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해야 합니다. 브루노치 회장이 우비를 입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입니다. 한화팀은 침착하게 준비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추진체를 정확히 다뤘어요. 비닐로 꼼꼼히 포장하고 방수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콜맨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러 따라왔어요. 변호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험은 안전 규정 위반입니다. 콜맨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강민서 이사가 답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콜맨이 비웃었어요. 사고가 나면 한화는 영원히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바로 그때 헤이스도 나타났습니다. 기자들까지 데려왔어요.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헤이스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자연의 위협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작합시다. 브루노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시속 100km를 넘어섰어요. 천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까요? 포신에 빗물이 들어가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 첫 발 준비, 강민서 이사가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하면 한화의 기술력이 입증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 제가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제 시도, 발사, 브루노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포탄이 폭풍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포탄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바람에 휩쓸려 목표를 벗어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15초 후 무전이 울렸습니다. 명중 확인, 오차 2m, 2m. 이런 폭풍 속에서요. 두 번째 발사 준비, 강민서 이사가 빗물을 닦으며 지시했습니다. 포신 주변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한화 기술자들이 무릎까지 진흙에 빠진 채 추진체를 장입했습니다. 비에 젖은 추진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잠깐, 박현우라는 한국 기술자가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습도 98%입니다. 거의 물속이나 다름없어요. 계속하세요. 강민서 이사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쿵! 두 번째 발사음이 폭풍 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명중! 오차 0.8m. 헤이스가 콜맨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둘은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조작이다. 헤이스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런 정확도는 불가능해. 하지만 브루노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직접 관측 장비로 걸어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실시간 GPS 추적 데이터입니다.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탄착 지점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미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시속 130km를 넘어섰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입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방부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미국 방산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 요원이 달려왔어요.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주도 기울어지고 있어요. 번쩍. 번개가 가까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계속합니다. 브루노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터는 이보다 더합니다. 10발, 20발, 30발. 믿을 수 없게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최대 오차가 3m를 넘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천막이 완전히 날아갔고 모든 장비가 빗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전자 장비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계속돼야 해. 제가 소리쳤어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예비 전송 장비 가동. 한화 기술자가 방수 처리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위성 직접 연결로 전환합니다. 50발을 넘어서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진체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50발 이상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플라스틱 통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추진체를 진흙에 담급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미쳤소? 콜맨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자살 행위야. 포가 폭발할 거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어요. 모두 20m 뒤로. 브루노치가 안전거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화팀은 침착했습니다. 추진체를 진흙 속에 푹 담갔다가 꺼냈어요.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추진체를 그대로 포에 장입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사. 순간 모두가 엄폐했습니다. 포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쿵.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포연이 평소보다 더 깨끗했어요. 명중. 오차 0.5m. 0.5m. 진흙 범벅인 추진체가 가장 정확한 사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에이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흙이 연소를 방해할 텐데. 우리 추진체는 자체 청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현우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점화 순간 섭씨 3000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모든 이물질을 일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오히려 더 깨끗한 연소가 일어나죠. 워싱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보고 있다. 대통령 보좌관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다. 백악관까지. 이제 이 시험은 국가적 관심사가 된 거예요. 60발을 넘어서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더 거세졌는데 명중률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패턴을 찾았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의 패턴을 읽고 있어요. 그녀는 바람 방향을 계산해 발사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종이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계산했어요. 인간 계산기 같았습니다. 바람 속도 시속 140km. 북동쪽에서 불규칙 순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발사는 우측으로 2.3도 보정. 70발째. CNN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기적입니다. 크리스 도일이 카메라에 대고 외쳤습니다. 허리케인 속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추진체가 백발백중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어요. 헤이스가 달려가 방송을 막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벽을 만들었어요. 이건 미국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외쳤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막지 마시오. 80발째. 번개가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포성을 삼킬 정도였어요. 빗줄기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콜맨이 다시 항의했습니다. 번개를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질 겁니까? 하지만 브루노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가 포 옆에 섰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아. 베트남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우리는 싸웠다. GMP 직원들이 그의 뒤에 섰습니다. 재향군인들이었죠.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어요. 90발째 접어들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10발만 더 쏘면 100발이에요.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미 육군 탄약 시험국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국장님. 에이미가 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 성능은 미 육군 표준을 초과합니다. 국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95발, 96발, 포신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빗물이 포신에 닿자마자 수증기로 변했어요.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에이미가 경고했습니다. 섭씨 200도를 넘었어요. 괜찮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우리 추진체가 포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탄소 나노튜브 코팅이 열을 분산시킵니다. 98발, 99발, 마지막 100번째 발사를 앞두고 갑자기 바람이 멈췄습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선 거예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포구를 향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입니다. 강민서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추진체가 장입됐습니다. 박현우 기술자가 십자가를 그었어요.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발사. 쿵. 100번째 포탄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명중. 오차 제로. 정확히 목표 한가운데 맞았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에이미가 먼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해냈어요. 이건 미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녀가 뛰어오르며 외쳤습니다. 100발 전부 명중이라니. 그것도 허리케인 속에서. 브루노치가 천천히 강민서 이사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마주섰어요. 20년 해병대 생활에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브루노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민서 이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마치 축포 같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00발 발사, 명중률 100%, 평균 오차 1.2m, 폭풍 속도 시속 130km. 믿기 힘든 숫자들이었지만 모두 공식 기록이었어요. 헤이스와 콜맨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강민서 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가 아닌 데이터가 말할 차례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화의 기술이 미군 표준을 초과했습니다. M8 in KOL가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브루노치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이것은 신뢰입니다. GMP는 한화와 전면 협력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흙탕이 된 테스트 필드를 둘러봤습니다. 폐허 같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일 청문회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오늘 제 눈으로 본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사당. 저는 증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첫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하이오 주 출신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로웰 분석관, 한화의 기술이 정말 우수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기술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텍사스주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협력하자는 겁니다. 협력. 그게 의존과 뭐가 다릅니까?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현재 미군 탄약 생산 가동률을 아십니까? 그게 지금 무슨 43%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후 미군은 탄약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의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어제 촬영한 영상이 떴습니다. 허리케인 속에서 한화 추진체가 백발백중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 보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속 130km, 폭풍 속에서 백발 전부 명중입니다. 조작일 수도. 미군 GPS 시스템으로 실시간 검증됐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도 직접 확인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화가 기술을 독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올리면?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화는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미국인 고용, 그리고 GMP와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제양군인 기업과 함께 말입니다. 방청석에 있던 브루노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프 브루노치입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해병대에서 20년, GMP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의원들이 주목했어요. 브루노치는 워싱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그래도 외국 기술은 누군가 반박하려 했지만 브루노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의원님들, 전쟁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생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줘야 합니다. 그때 데이비드 콜맨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콜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헤이스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콜맨은 뿌리쳤어요. 저는 감사관으로서 한화를 조사했습니다. 콜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뭐든 트집을 잡으려 했죠. 의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콜맨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눈을 가렸던 거죠. 콜맨, 무슨 소리를? 헤이스가 소리쳤지만 콜맨은 계속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사과드립니다. 그가 증언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의 압력입니까?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콜맨이 헤이스를 가리켰습니다. 방산 로비 집단입니다. 그들은 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헤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황급히 방청석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세계 각국의 탄약 생산량 그래프였습니다. 중국은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요? 뉴욕주 의원이 물었습니다. 동맹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70년간 함께 피를 흘린 동맹이죠.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특파원이었어요. 하지만 곧 제지당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은 어떻게 합니까? 플로리다 주 의원이 물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화는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네. 단지 미국 시장 진출 기회만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계약서 초안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로엘 분석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로 한화 기술이 미군에 필요합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년 경력을 걸고 대답할 때였어요. 의원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최고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제 목소리가 의사당에 울렸어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존심이냐? 미래의 생존이냐? 저는 증언석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전 생존을 선택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미군의 생존, 우리 병사들의 생존을 위해 한화와 협력해야 합니다. 의사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에이미가 방청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훈장이 가슴에 빛났습니다. 저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싸웠습니다.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해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만약 한화 기술이 그때 있었다면 그녀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동료들이 살았을 겁니다. 이번엔 재향군인 여럿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GMP 직원들이었어요. 우리도 한화와 협력을 지지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와의 협력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반대표도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찬성 23, 반대 7.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어요. 저는 증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해냈습니다. 진실이 정치를 이긴 거예요. 강민서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엘 분석관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청문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의 폭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백악관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청문회가 모든 걸 바꿨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이스트룸.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백악관 공식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매며 거울을 봤어요. 19년 경력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로엘 분석관님. 에이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정복 차림이었어요. 가슴에 단 은성무공훈장이 빛났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전투기 조종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스트룸에는 이미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의회 지도부, 그리고 언론사 대표들까지. 샹들리에 아래로 훈장과 드레스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디펜스 USA 팀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서 이사가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현우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백악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 보좌관님과 국방부 장관님이 입장하십니다. 술렁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모두가 정면을 주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악관 예산실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를 이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이 입장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산실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협력이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죠. 그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버지니아에 들어설 합작 공장 조감도였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광활한 부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입니다. 예산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와 GMP가 공동 투자하고 미국 정부가 부지를 제공합니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됩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제향군인 우선 채용입니다. 연봉은 평균 8만 달러 수준이 될 겁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루노치와 GMP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로엘 분석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했지만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사실을 증언했죠. 덕분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어요. 대통령 표창장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라니요. 미합 중국의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장관이 표창장을 읽었어요. 진실과 용기로 국익을 수호한 마이클 로엘에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에이미가 휘파람을 불었고 브루노치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 위에는 두 개의 문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강민서 이사와 브루노치 회장이 테이블 양쪽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펜을 들었어요. 잠깐,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어요. 은성무공훈장, 동성무공훈장, 퍼플하트. 전쟁의 역사가
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밥 윌리엄스 장군님, 육군 참모총장이 격려했습니다. 밥 윌리엄스,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었습니다. 95살의 노장군이었죠.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었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마이크를 가져다 줬어요. 나는 70년 전 한국에서 싸웠네. 윌리엄스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맞섰지.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 총 한 차로 제대로 못 만들었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함흥에서 후퇴할 때였네.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소년이 내게 주먹밥을 건넸어. 자기도 굶주렸으면서 그 소년이 말했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언젠가 우리도 미국을 도울 거예요. 그가 강민서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도우러 왔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그 소년의 약속이 지켜진 거야. 강민서 이사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장군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하고 통역이 전달했어요.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답할 때입니다. 윌리엄스 장군이 떨리는 손으로 격려했습니다. 강민서 이사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이스트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CNN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동맹입니다.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 피로 맺은 인연은 영원합니다. 그가 물러나자 서명식이 재개됐습니다. 강민서 이사와 브루노치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역사가 쓰이고 있었어요. 완료. 예산실장이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기립박수가 2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산실장이 물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는 뭐라고 표시됩니까? 폭스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답을 기다렸어요. 강민서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브루노치와 눈을 마주친 뒤 함께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 한국 기술로 구동.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브루노치가 덧붙였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한미 합작품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곧 또 다른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백악관 이스트룸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동맹의 모습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상생. 공식 발표문이 낭독됐습니다. 한미 방산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예산실장이 읽었어요. 이것은 70년 혈맹이 만든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가치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CNN 기자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의 방산 기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로웰 분석관님, 뒤에서 강민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일을 해야죠. 그녀가 답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때 전 한국 기술을 완전히 무시했죠. 알고 있었어요. 강민서 이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브루노치가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건배하지.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위해 우리 셋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제조, 브루노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강민서 이사가 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백악관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특파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미국 제향군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정치적 반대파들조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사람들의 진심이 모든 장벽을 녹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다. 신뢰가 의심을 이기고 협력이 대립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년 후, 버지니아 합작 공장. 봄바람이 부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완공된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간판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 한국 기술로 구동.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문구였죠.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처음 한화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설계를 한다고? 농담도 참 현실감 있네. 그때 제가 뱉은 냉소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요? 로웰 분석관님, 강민서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공장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첫 생산품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러 가시겠어요?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제양군인 출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완제품입니다. 박현우 팀장이 추진체를 들어 보였어요. 케이스에는 1년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HGUSA-1, 한화-GMP 미국의 첫 작품이었죠. 내일 미군에 납품됩니다. 브루노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미 5,000발 주문이 들어왔어요. 5,000발. 시작치고는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시험 발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발사. 쿵. 포성이 울렸습니다. 15초 후 결과가 나왔어요. 명중. 오차 0.1mm.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국적이 달라도 그들은 이미 한 팀이었습니다. 이제 양산 체제로 전환합니다. 강민서 이사가 발표했습니다. 연간 생산 목표는 100만 발입니다. 100만 발이면 미군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미국인 동료에게 김치를 권하고 미국인이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답했어요. 문화가 섞이고 있었습니다. 로웰, 브루노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 폭풍이 생각나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허리케인 속에서 백발백중.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때 자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브루노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청문회에서 제가 입을 다물었다면, 정치에 굴복했다면 이 공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공학을 공부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배울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버지니아의 평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워싱턴의 스카이라인도 보였습니다. 평화롭네요. 강민서 이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평화롭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년 전의 폭풍이 거짓말 같아요. 폭풍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신뢰도 없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대립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보고서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강민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동맹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쓸 겁니다. 강민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론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되고요. 해가 완전히 지고 공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은 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미 합작 공장이 정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제품이 내일 미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기자가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고. 70년 혈맹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써야 했거든요. 2024년 7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저는 한국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이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3,000명의 직원들, 그들이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가 증명합니다. 협력이 대립보다 강하고 신뢰가 의심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미국에서 제조, 한국 기술로 구동. 이 문구는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배웁니다. 겸손이 오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열린 마음이 닫힌 마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1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저는 마침표를 찍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버지니아의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공장은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